기사를 씁니다. 며칠 전에도 정부 리더십 공백 그리고 트럼프발 통상 위협 등으로 한국이 지금 매우 위안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의 기술 동력마저 꺼지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이 중국에 2년 안에 추월당할 것이다. 반도체 기술 추월당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연구기관들에서 흔히 하는 실수, 또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100% 신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 속에 얼마나 엄청난 허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막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이 정말로 한국을 추월할 정도가 되는가?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 건가? 자,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하려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반도체에 대한 공식 통계들이 나옵니다. 이게 테크인사이트 같은 데가 전문 조사 기관인데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를 처음 내놨을 때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 10%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생산량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그야말로 중국 것만 따지면 3%, 4%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1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16.7%, 2023년에 23%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잘해야 25에서 30% 정도 될 거다. 그것도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한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가 요즘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말들이 많은데 첨단 제품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요.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것도 택도 없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다가 미국은 2022년부터 극좌회선 노광 장비, 그러니까 EUV를 포함해가지고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신자회선, 그러니까 DUV 공정 기반의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원래 반도체 시장할 때부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로부터 기술 이전, 제품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꼼짝도 못하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추월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준만 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10년 부진이 따라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이제 더 우리도 기술을 상승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추월한다는 것,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항상 보면 뻥튀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우리 이 회장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국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면 이거 엄청나게 이거 주먹으로 뭘 쳤다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룹인데요. 지난 2019년에 36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반도체 그룹에 나섰는데 지난해에는 또 65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또 제2차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굴기가 성공을 했느냐? 뭐냐면 주로 중국이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둘러싸고 미국의 제재를 뚫어가려고 이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데 중국은요. 이런 국가에서 뭔가 자금이 나온다 그러면
온갖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지방정부입니다. 이 지방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손을 맞춰가지고 국가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 돈을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돈을 받아 쓰고 그 다음에 1, 2년 있다가 사라져버린 회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크게 보면 설계, 제조, 패키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초기에 패키징 분야 진입해서 나가서 설계 이르기까지 성과를 거두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추월할 정도까지는 전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서방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설계업체들은 미국의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EDA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 EDA가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면 반도체 설계를 못합니다. 하이실리콘이 디자인한 반도체는 TSMC에 의존해야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빅테크들이 연대해서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의 산물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 엄청난 기술망을 구축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36조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참혹하다 할 정도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2022년 1월 9일을 보도한 건데요.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를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이 최소 23억 달러, 한 2조 7,692억 원 정도 됐는데 대부분 중국 정부와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반도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투자하기로 한 65조 원 규모의 2단계 펀드는 어떨까? 이것도 제대로 투입될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작년에 이제 갑자기 작년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딥시크 여기에 충격을 받고 AI에 투자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마 65조 펀드도 반도체 투입되기는커녕 또 AI에 쫙 몰려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국가는 지원을 해주고 민간 업체들이 끌고 나가야 이게 뭔가 되는데 중국은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돈을 들여가지고 국가가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를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 반도체 굴기에 자금을 투입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100% 실패를 했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입탁 생산 기업인 SMIC가 중국의 가장 큰 파운드리입니다. 7나노 공정 칩 생산에 성공했다. 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웨이 첨단 핸드폰에 들어갔다. 이게 보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화웨이가 드디어 미국의 제재를 넘어섰다. 극복했다. 그런데요.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EUV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나노 칩을 EUV가 아니라 DUV를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율이 얼마인지는 발표를 하지 않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10%가 안 될 거다. 이런 추산을 7, 8%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럼 100개의 칩을 만들면 거의 90개 이상의 불량품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 화웨이가 이 최신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주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주문을 못 따라하느냐?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주문을 못 따라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7나노를 넘어가지고 2나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 반도체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따라오겠느냐?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며칠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의 엔비디아의 저사양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고사양은 H100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낮춰가지고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게 H20인데 이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엔비디아 매출의 10%를 중국에 수출하는 H20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막은 이유가 이 H20이 저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가장 사양이 높은 반도체.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그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딥 프로그램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H20 칩이 없으면 중국의 슈퍼컴퓨터도 돌릴 수가 없고 AI의 첨단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이 기술을 막기 위해서라도 H20의 수출을 막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이 얼마나 이게 뻥튀기를 잘하는 나라인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작년 10월에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무슨 지시를 했냐면 이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제품 쓰지 말고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칩을 써라 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9월달에 보도를 했는데 이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지난 3년간 이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스타트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신전을 이루면서 번창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미국의 엔비디아의 제품 대신에 중국산 제품을 쓰라. 이렇게 지침을 해줬어요. 자, 이 지침이 맞다면 엔비디아의 H20을 수출을 막은 것에 대해서 중국이 그럼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쓸 거 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화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작년 9월에 그런 지침이 나오자마자 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산하에 중국정보통신기술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해 10월 13일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당국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산 AI 칩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나게 깨지고 그 결과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아마 공업정보부에서 그랬겠지만 누군가가 중국에서 이 첨단 칩이 개발됐다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건 엉터리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로 생각하고 공표를 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이게 이제 홍콩에서는 그래도 좀 바른 말 좀 하는 신문 아닙니까? 10월 15일 날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인민대학교의 쓰이농 교수, 한국에도 잘 알려진 교수죠. 쓰이농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운 높은 기술의 울타리를 중국이 완전히 돌파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쓰이농 교수는 인민대학교 교수로서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사방의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짚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 팅크탱크인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여기서 청펑잉 연구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엔드 반도체의 경우에 미국의 벽을 넘어서려면 앞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결코 돌파구를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국의 싱크탱크의 연구원이 그런 이야기한 거죠. 이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실은 겁니다. 또 베이징에 본사를 둔 독립 싱크탱크의 안바운드 설립자인 창풍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주로 서구에서 훈련받은 인재에 의존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려면 당연히 서방 세계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 진보를 결코 이룰 수가 없고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띵크탱크인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통제를 인해 가지고 중국이 미국 기술의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고 미국 기술을 완전히 우회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확대되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다 보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에서 벗어나도록 촉진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 중국의 정부 발표,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판단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중국의 현실을 보면서 중국을 판단해야 되는데 중국의 현실을 보지 않고 미국 사람의 가치관에서 중국을 판단하면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봐도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현실이 어떤 정도인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중국 반도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미중 충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관세 전쟁 이건 뭐 지금 심각하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시진핑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맞짱 붙었다. 이러면서 특히 오늘 아침 오늘 나온 기사가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러니까 또 어떤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게 초딩도 그렇게 기사 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그런 말 할 때는 이 복선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뭐냐면 사실은 관세 폭탄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하니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미국의 고집을 꺾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초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유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EU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미국의 고집을 꺾어보겠다, 트럼프의 고집을 꺾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동남아시아 순방을 했죠. 제일 먼저 간 데가 베트남이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한마디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로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70여 개 국가들의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달랑 홀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일 아침에 저희 와이타임 유튜브에 바로 내일 오후에 이게 나갈 겁니다. 오후에 뭐가 나가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유예를 이야기할 때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가장 큰 게 관세 문제를 중국하고 이야기할 때 그저 무역 적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걸 오늘 아침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8대 이 목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8개 항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다. 그런데 첫 번째가 환율 조작입니다. 환율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환율 조작 문제가 중국에게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lun기 총리 때 위안화 조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금융시장도 공개를 오픈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완전히 환율을 당국이 마음대로 조정을 통제를 하거든요. 자, 문제는 이 환율 조작국에 지금 중국 1순위로 올라 있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의제가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 이거 할래 안 할래? 이거 풀래 안 할래? 이거 안 풀면 관세 엄청나게 높게 붙이겠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위안화 이 틀어지고 있는 이 정책을 풀어버리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환율 조작국을 문제로 걸어가지고 환율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위안화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거 보시면 한 10분 정도에 자세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를 이렇게 만나서 대자하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WTO 가입할 때 그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제 해라. 그러면은 이 시진핑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안화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미국의 이 수출 적자도 수입 적자도 수가 수출에 의한 무역 적자도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대신 줄어든 것만큼 중국이 피를 보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 협상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EU는 말로는 중국하고 이제 7월달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어요. EU도 뭐냐면 중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EU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EU를 무시하면 나 우리 중국하고 손잡을 거다. 이렇게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EU가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등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 EU하고 이 중국이 손을 잡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시진핑은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미국과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동남아시아 이번에 세 나라 순방해가지고 동남아시아가 이 미국하고 연대해가지고 동남아시아하고 중국하고 연대해가지고 미국이 대항하겠다 그랬지만 첫 번째 순방지 베트남에서부터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은 완전히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결국은 이 미국과의 이 관세 전쟁에서는 지금 어떤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카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아까 정병서가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러면 내수 시장을 이렇게 일으키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미국과 중국은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죠. 그만큼 상호 의존도가 큰 그런 관계인데, 중요한 건 미국은 수입국이고 중국은 수출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급하면 당장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입국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바꾸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수출이 중단되면 수출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지금 다 막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전에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관제 전쟁이 있었을 때 일본 안에 있는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공장이 공동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해외화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중국 내 공장 수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중국 날이 갈수록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중국 공장의 동남아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관세 폭탄에다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 $800 미만의 관세를 제외해주는 소액 면세까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알리, 테무 이게 전부 이제 대응세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알리나 테무 같은 이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가 상품들 이런 데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걸 또 생산하는 공장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수출길이 막히니까 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매체 중에 차이신이라고 있는데 이 차이신은 중국 경제 매체 중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며칠 전에. 중국이 6개월 이상 미국의 고율 관세가 이어진다면 산업이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억명이라는 전 인구들이 있는데 이 인구가 이 내수 확대를 하는 거 이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아주 쉬운 생각인데 그것을 이때까지 이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애국 소비입니다. 애국 소비를 일으켜가지고 내수를 확대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애국 소비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그랬죠. 미국의 압박에 맞서 싸우겠다는 대미 항전을 독려하고 나섰는데 옛날 같으면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장 공산당 청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뭐 별일 짓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압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시진핑이 가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위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러면 중국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는 강력한 소비자 기반을 가진 경제가 승리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인 소비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미국 비를 맞춰가면서 독일을 세우는 거죠. 이게 글로벌 무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불과 5년 전,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는데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소비 시장이 중국에는 큰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 경제가 그 무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인민의 힘은 약화시키면서 공산당의 힘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에서 보면 소비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산업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만 강화를 했습니다. 민간 경제는 힘을 잃게 만들었고 국영 경제만 살을 찌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진민퇴죠. 그리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 산업을 착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 같은 거, 텐센트인데 이게 이 시진핑이 그 알리바바 인대가 IT 기업들을 뭘 쳐버린 이유가 이 알리바바 그룹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게 이제 금융까지 다 하니까 이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알리바바 그룹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중국 공산당보다 권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제일 우려했던 거죠.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알리바바 그룹이 이 갖고 있는 금융 자료를 중국이 갖고 있는 감시 자료하고 믹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무기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실 겁니다. 중국의 CCTV를 보면 그 사람 얼굴에 인식이 바로 되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 뭐가 이게 다 뜨잖아요. 분기 사항까지 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뭐까지 뜰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어디에다 줄었고 이게 다 나온단 말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손을 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리바바 저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소비가 일본 같은 데는 55%고 브라질 63%인데 민간 소비가 4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에서